3만 원만 빌려주세요. 폭설 속에서 눈에 흠뻑 젖은 채 저희 집에 찾아온 미나였어요. 사정을 들어보니 부모님에게 끔찍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빌려줄 리가 없잖아. 이야기를 듣고 분노한 현수는 어딘가로 가기 위해 눈에 젖은 미나와 아이, 그리고 저를 데리고 차에 올라탔어요. 제 이름은 박은희, 남편 현수와 결혼해서 10년 차를 맞이하는 43살이에요. 현수는 저보다 5살 연하로 목수로 일하고 있어요. 원래 저는 현수가 일하는 회사의 사무원이었고 이른바 사내 연애였어요. 거기서부터 순조롭게 관계가 발전해서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연하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듬직한 현수는 직장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남자다운 면모 덕분에 후배들에게도 존경받고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있어 자랑스러운 연인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끌려 제가 먼저 고백한 것이 교제의 시작이었어요. 현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사귈 거라면 결혼도 염두에 두고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확고한 어른스러운 대답을 주었고 그의 일이나 사생활에서의 진지한 태도에 반한 저는 교 제1년 후에 역프로포즈를 해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한 생활이 시작될 거라고 들떠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저기, 은희 씨, 떡국 준비는 아직 멀었어요. 다들 모였는데 너무 미안하잖아요. 결혼하고 바로 제가 처음 겪은 재나는 현수의 시댁에서 열린 설날 모임이었어요. 현수는 3형제 중 둘째였고 각각 아내가 있었어요. 막내 동서와는 사이좋게 지내고 있지만 아무래도 큰형님인 영숙 씨와는 잘 맞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떡국 사건이었어요. 죄송해요. 마당에서 떡 매치기 준비하느라 지금 손을 뗄 수가 없어서요. 현수의 집은 시골 산골에 있었고 설날에는 매년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 이렇게 큰 잔치가 열리고 있었어요. 저도 처음 참가하는 친족 행사에 기대로 가슴이 부풀어 있었지만 예상 이상의 바쁨에 정신이 없었어요. 막내 동서는 그런 저를 배려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지만 영숙 씨만은 달랐어요. 마치 제 꼬투리를 잡으려는 듯이 감시하다가 무슨 실수라도 있으면 눈에 불을 켜고 꾸짖었어요. 전에 결혼 인사를 갔을 때도 환영받는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 무언가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겠지 하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구박받을 줄은 몰라서 예상 밖의 일에 놀랐어요. 그 후로 매년 친척들이 모일 때는 우울함을 느꼈어요. 영숙 씨와 얼굴을 마주칠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숨이 나왔고 일주일 전이 되면 위경련까지 일어날 정도였어요. 무리해서 안 와도 돼. 필요하면 내가 형님들한테 얘기해 둘게. 현수는 저를 배려해서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하지만 가지 않으면 주변에 무슨 말을 할지 몰랐고 현수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될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만날 기회가 줄어드는 것도 아쉬웠어요.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시는 시부모님을 저도 정말 좋아했어요. 가능하면 만나고 싶었고 교류할 기회를 줄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 때문에 현수의 말에는 괜찮다고 억지로 대답하며 친족 모임에는 변함없이 참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설날 당일이 된 오늘 언제나처럼 설날 모임에 참가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영숙 씨에게는 비꼬는 듯한 잔소리를 들으면서 부려먹히고 있었어요. 저도 그다지 참을성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일할 때 현장 기술자분들과 아무렇지 않게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성격이에요. 아무리 결혼한 남편의 친척 관계라고는 하지만 계속 듣고 있으니 역시 화가 났어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었어요. 경련이 일어나는 미소를 지으면서도 열심히 밝게 행동하며 대꾸하고 있자 영숙 씨는 어이가 없다는 듯한 한숨을 쉬었어요. 이러니까 애 없는 며느리는
애라도 있으면 좀 더 일머리 있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런 비아냥을 흘리면서 모두에게 마지못해 떡국을 나르는 영숙 씨의 저 외의 가정에는 이미 아이가 둘 이상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결혼했을 때 이미 34살이 넘었고 솔직히 아이를 갖기에는 힘든 나이에 접어들어 있었어요. 현수도 그런 제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강요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은희를 잃을 바에는 아이 따위 필요 없어.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 같은 막무가내인 녀석이 결혼해 준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하셨고, 아이가 갖고 싶어서 은희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며 웃어주는 현수의 마음에 제 마음은 구원받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모두가 제 마음이나 몸, 현수의 마음을 고려해서 좋은 의미로 내버려 둬 주었어요. 정말 마음 편한 환경에 있게 해줘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영숙 씨에게 비아냥을 듣기 전까지는요. 영숙 씨네 아이는 몇 살 됐어요? 8살짜리랑 작년에 갓 태어난 애가 있어요. 역시 여자로 태어난 이상 아이를 낳아야죠. 우리 남편도 시부모님도 엄청 기뻐하시면서 잘해주세요. 연례 행사인 떡매치기도 끝나고 어른들은 갓 만든 떡을 안주 삼아 떡국과 설 음식을 맛보며 술잔을 기울이며 한창 분위기가 달아올라 있었어요. 영숙 씨 바로 뒤에서 저는 다른 친척에게 술을 따르고 있었는데 일부러 저 들으라는 듯이 말하는 그녀에게 속으로 화가 치밀어 어쩔 수가 없었어요. 형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사람 원래 저래요? 저도 자주 잔소리 들을 때가 있어서 신경 안 쓰는 게 최고예요. 고마워요. 배려해줘서. 진짜 저렇게 음침한 여자가 뭐가 좋았을까요? 형님은. 아이들은 귀여운데 저 사람들 아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친척에게 술을 다 따르고 서둘러 영숙 씨 자리에서 벗어나자 현수와 막내 부부가 저를 손짓해 불렀어요. 막내 동서의 배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고 안쪽에서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놀고 있었어요. 잠깐의 어른들만의 시간에 두 사람도 겨우 한숨 돌린 듯 안도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영숙 씨에게 당하고만 있는 상황을 본 건지 막내 부부는 어이없다는 듯이 말을 흘렸고 현수도 언짢은 듯 얼굴을 찌푸렸어요. 나 잠깐 영숙이 형수한테 갔다 올게.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하잖아. 듣고 있는 삼촌들도 그냥 맞춰주면서 쓴웃음 짓고 있는 거 모르나 봐. 됐어. 현수 씨 난 별로 신경 안 써.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구원받으니까. 형수님은 너무 착해요. 이런 걸 참게 만드는 쪽이 이상한 건데. 정말 이게 어른의 대응이라는 거네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지면 저희나 형님한테 꼭 상의하세요.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분명 편들어 주실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저를 아껴주고 있다는 걸 알기에 저는 이 가족과 함께 지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내 편이 없었다면 지금쯤 벌써 이혼했겠죠.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주는 듯한 세 사람의 다정함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참고 있는데 그런 제 등 뒤에서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야, 뭐야. 설날 아침부터 우울한 얼굴 하고 있네. 누구 흉보고 있었어. 형님이 그곳에 나타난 것은 영숙 씨의 남편이자 큰형님인 정식 씨였어요. 정식 씨는 막내 동서 근처로 왔는데도 담배에 불을 붙인 채 저와 현수 사이에 앉았어요. 막내가 동서를 지키려는 듯 아이들 쪽으로 가게 하고는 경계하듯이 정식 씨를 쏘아봤어요. 오, 너네 아내. 그러고 보니 배에 애가 있었지? 미안, 미안.
깜빡 잊어버렸네.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입으로만 사과를 하면서도 정식 씨는 담뱃불을 끌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보란 듯이 제 쪽을 향해 연기를 내뿜었고 저도 모르게 그 연기 때문에 캑캑거렸어요. 너희가 우리 와이프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는데 험담은 안 보이는 데서 하라고. 뭐 아이를 못 가지니 질투나서 험담 한두 마디 하는 건 어쩔 수 없나. 저속한 웃음소리를 내며 정식 씨는 그대로 영숙 씨가 있는 곳으로 사라졌어요. 그가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 깊이 박혀서 말을 잃었어요. 아이를 못 낳는다. 앞으로의 인생에서 몇 번이나 이 말을 더 들어야 하는 걸까요? 앞으로 몇 번이나 이 굴욕을 견뎌내야 하는 걸까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분함에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어요. 형님, 내년부터는 형수님 데려오는 걸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요. 그러게. 은희 씨, 내년부터는 이제 못 만나는 거예요. 제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던 막내와 현수는 저를 배려하듯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 대화를 들은 건지 영숙 씨네 아이인 미나가 두 사람 쪽을 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미나는 부모와는 전혀 다른 아주 착한 아이예요. 저를 숙모라기보다 친엄마처럼 따랐고 현수도 아주 좋아했어요. 8살이면 아직 부모에게 한창 어리광 부릴 나이일 텐데 오늘 모임에서도 가장 얌전하게가 태어난 여동생을 돌보면서 얌전히 구석에서 모두와 놀고 있었어요. 도저히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착한 아이라서 저도 그 아이를 정말 제 아이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 내년에도 꼭 올 거니까 걱정 마. 그렇게 귀여운 미나가 슬프게 말하는데 고개를 저을 수는 없었어요. 영숙 씨는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다며 술자리에서 정식 씨와 합세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고 그 한편에서 귀여운 미나가 이렇게 슬퍼하고 있었어요. 내가 조금 상처받은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자신과 만나는 것을 기대해주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정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고 걱정돼서 저를 말리려는 현수에게 강한 의지를 보이는 눈빛을 보냈어요. 나한테는 당신들이랑 만나는 게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 즐거움을 스스로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마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모두가 커서 여기 오지 않게 될 때까지 계속 만나러 올 거니까. 약속이에요. 제 말을 듣고 안심이 되었는지 미나는 표정이 밝아지며 기쁘게 미소 지었어요. 사람 좋다는 말을 들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작은 아이들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숙모로서 더 바랄 게 없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현수와 막내 부부는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고 현수가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어요. 정말 힘들어지면 언제든 말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당신이니까. 고마워요. 그런 그들의 애정을 느끼며 기쁨의 미소가 번졌어요. 앞으로 닥칠 끔찍한 비극은 알지 못한 채였어요. 잔치도 무르익어 친척들 사이에서 가장 연례 행사인 시아버지의 인사가 끝나자 모두가 각자 정리에 참여했어요. 다른 동서들은 솔선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만취 상태인 영숙 씨는 여전히 술에 취한 아저씨들과 즐겁게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저게 어린아이의 엄마인가 하고 따지고 싶은 마음을 꾹 참으며 저도 정리에 동참했어요. 막내 동서는 배도 무거워서 안쪽에서 아이들과 함께 편히 쉬도록 했어요. 정말 어쩌면 저런 부부한테서 저렇게나 착한 애가 태어났을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얘 쟁반에 다 먹은 그릇을 올려 부엌으로 가져가니 친척 아주머니들이 큰 형님 부부 흉을 보고 있었어요. 엿들을 생각은 없었기에 한마디 하고
바로 부엌을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한 사람의 말에 저도 모르게 귀를 의심했어요. 말 안 들으면 소리를 질렀다더라고요. 잘못하면 손까지 댔을지도 모른대요. 어머, 그 이야기에 놀란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험담을 하던 다른 아주머니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에 소리를 낸 아주머니를 다른 친척이 쉬다고 작은 소리로 말하라며 말렸어요. 황급히 소리를 낸 본인도 입을 막고는 어찌 된 일이냐며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부부, 전에 경찰에 신고당했었대요. 아이한테 몹쓸 짓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한 이웃이 신고했나 봐요. 그래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도 신고됐는데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었다나 봐요. 그래도 고함 지르는 소리는 이웃 주민들 사이에서는 일상다반사로 들린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예상치 못한 사정에 저도 모르게 한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제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육아를 하다 보면 아이에게 짜증이 나는 건 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을 대거나 심지어 말로 위협을 가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하지만 아까의 이야기도 그렇고 모든 것이 억측에 불과했어요. 제가 그 현장을 본 것도 아니니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실제로 미나는 아빠와 엄마를 사랑하는지 영숙 씨 부부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을 전혀 입에 담지 않았어요. 하라는 말에는 순순히 따랐고 전혀 반항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만약 힘에 의한 지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면 이야기를 들은 탓에 나쁜 생각만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왜 그래, 은희. 안색이 안 좋은데 속이 안 좋아. 그런 제 이상을 눈치챈 현수가 옆으로 다가왔고 그는 그 나름대로 아까의 일도 있었기에 저를 걱정하며 말을 걸어 주었어요. 이 이야기를 현수에게도 할까 생각했지만 근처에 영숙 씨 부부가 있었어요. 섣불리 들었다가 미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안 됐어요. 그렇게 생각한 저는 얼버무리듯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을 이었어요. 약간 술기운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 밖에서 바람 좀 쐬고 올게 그렇게 말하고 겉옷을 걸치고 정리는 남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저는 밖으로 공기를 쐬러 나갔어요. 밖은 눈이 쌓여 있었고 오늘은 밤부터 폭설이 내린다는 예보였어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눈에 표정을 흐리며 아까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나선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자신을 그렇게나 좋아해주는 미나가 정말로 소문대로 험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못 본 척할 수는 없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자 웬일인지 동생을 데리고 미나가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왜 그래? 밖은 추우니까 안에서 언니, 오빠들이랑 놀지? 은희 숙모, 정말 내년에도 와줄 거죠?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죠. 아까의 일 때문인지 미나는 몹시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옆에서는 갓난아기인 동생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 갓난아기를 밖에 두는 것은 좋지 않았어요. 바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불안해하는 미나를 내버려 둘 수는 없어서 저는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몸을 숙여 동생을 안고 있는 아이를 부드럽게 감싸 안듯이 제 품으로 끌어당겼어요. 물론이지. 그렇게 불안하면 이거 내 연락처랑 우리 집 주소가 적힌 메모 줄 테니까 언제든지 놀러와. 기계 있으면 이제 불안하지 않지? 네, 드디어 눈에 보이는 안심할 수 있는 것을 받아서인지 불안해하던 미나의 표정에 밝음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동생 쪽은 배가 고픈 건지 울기 시작했고 저는 미나를 데리고 서둘러 안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정리도 끝나고 잔치도 마무리되었어요.
모두가 각자 자신의 차로 향했고 저희도 큰형님 부부를 내버려 두고 돌아가기로 했어요. 막내 부부는 한 발 먼저 돌아갔고 시부모님께서 남은 건 하시겠다며 배웅해 주셨어요. 오늘 와줘서 정말 고맙다. 조심해서 가렴. 그렇게 제 몸을 걱정해 주시는 다정한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희는 인사를 드리고 시댁을 나섰어요. 큰형님 부부만 남겨두는 것이 불안했지만 곁에 시부모님도 계시니 미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 생각은 아니랬어요. 집에 돌아와 밤이 깊어질 무렵 갑자기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려 퍼졌어요. 이 시간에 누구지? 술을 다시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깨어 있었지만 이런 시간에 방문객이 찾아오는 일은 좀처럼 없었어요. 시간은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어요. 도대체 누구일까? 현수와 얼굴을 마주보며 불안해하면서 현관으로 향하자 간접 조명이 찾아온 인물의 얼굴을 비췄어요. 그 그림자의 크기를 본 순간 저와 현수는 놀라서 황급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너희들 어떻게 된 거야? 그곳에는 동생을 끌어안고 눈에 흠뻑 젖어 있는 미나의 모습이 있었어요. 미나의 손은 꽁꽁 얼어 있었고 동생은 큰 소리로 울며 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두껍게 입고 있다고는 해도 밤부터는 폭설이었고 지금 기온은 영하 9도를 밑돌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 속을 얼마나 걸어온 것인지 미나의 몸은 비틀거렸고 놀란 저와 현수는 아이들을 안아 올려 집 안으로 들였어요. 아기 용품도 짊어지고 온 미나는 지칠 대로 지쳤는지 방에 들어오자마자 축 늘어졌어요. 동생은 배가 고프기도 해서 현수가 분유를 타서 먹이자 기세 좋게 다 마셨어요. 미나에게도 따뜻한 음료를 건네고 차가워진 몸을 녹이도록 근처에 난방기구를 두고 담요를 덮어주었어요. 점점 안정을 되찾았는지 미나는 몸을 일으켜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듯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형님네는 차분해진 듯한 미나에게 사정을 묻자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띄엄띄엄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미나네 집에서 저희 집까지는 아이 걸음으로 2시간은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 거리를 동생을 데리고 걸어온 이유는 큰형님 부부가 자신들을 집에 내버려 두고 아는 호프집에 술을 마시러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저녁밥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동생의 아기 용품도 얼마 남지 않은 상태. 두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공포 속에서 낮에 저에게 받은 메모의 존재를 떠올렸고 그 주소를 의지해 저희 집을 찾아온 상황이었어요. 동생 밥이랑 기저귀 사러 가고 싶어요. 잘 곳이 없으니까 3만 원만 빌려주세요. 돈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렇게 말하며 미나는 저와 현수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바닥에 머리를 박을 듯이 엎드렸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현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빌려줄 리가 없잖아.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현수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자 겁에 질린 듯한 미나. 그리고 반사적으로 머리를 감싸듯 몸을 웅크리고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잘못했어요. 억지 부려서 죄송해요. 제 힘으로 어떻게든 할게요. 억지 이제 안 부릴게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때리지 마세요. 울면서 애원하는 미나의 모습을 보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껴안았어요. 괜찮아. 너한테 심한 짓 할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 진정해. 우리는 널 다치게 하지 않아. 미안하다. 너한테 화낸 게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괜찮아. 안심해. 미나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확신했어요. 친척분들이 말했던 큰형님 부부의 그 소문은 사실이었어요.
소문 같은 게 아니라 미나는 큰형님 부부에게 심한 학대를 당하며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안에서는 분노라는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증오가 솟아올랐어요. 그 자식들, 용서 못해 분노로 몸을 떠는 현수. 그가 고함을 지른 것은 미나에게 화가 났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소중한 미나를 이런 꼴로 만든 큰형님 부부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를 터뜨린 것이었어요. 이렇게 된 현수는 이제 아무도 말릴 수 없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더니 저와 미나에게 차에 타라고 재촉했어요. 은희, 가자. 간단히. 이제 그 자식들한테 이 아이들을 맡겨둘 수 없어. 그 말만 하고 현수는 저희를 데리고 어떤 장소로 향했어요. 그 장소가 어디인지 알게 된 저는 현수의 의지를 받아들여 차 안에서 신속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해하는 듯한 미나? 그런 아이를 향해 저는 다정한 미소를 보냈어요. 이제부터 엄마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날 믿어줄래? 너희는 우리 부부랑 같이 있는 거 망설이지 않을 거지? 그 말을 들은 미나는 처음에는 의미를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차가 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제가 아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자 어느 정도 의미를 이해했는지 아이는 제 손을 마주잡고 힘차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은희 숙모가 함께 있어준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확인을 받은 저와 현수는 각오를 다진 듯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이야기는 현수와 돌아와서도 했던 이야기였어요.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자신들이 미나를 지키자고. 그 결의가 이렇게 빨리 실행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저와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미나를 지키기 위해 어떤 인물을 데리고 큰형님 부부가 소란을 피우고 있는 호프집으로 향했어요. 자, 더 마셔. 술 가져와 호프집 앞에 도착하자마까지 두 사람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 둘을 내버려 두고 다 큰 어른들이 이런 시간까지 가게에서 흥청망청 소란을 피우고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데 현수가 다정하게 제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끝내버리자, 저 자식들. 내이 그의 말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이고 저는 현수와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이 저희 부부를 자리로 안내했어요. 큰형님 부부는 자기들 이야기로 한창 신이 났는지 이쪽을 눈치채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걸 다행으로 여기며 저는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그들 쪽으로 향했어요. 그나저나 당신들 괜찮아. 갓 태어난 아기도 있었잖아. 괜찮아. 8살짜리 딸이 있으니까 걔한테 돌보라고 하면 어떻게든 돼. 반항 못하게 어릴 때부터 단단히 길들여 놨거든. 처음에는 건방진 태도를 보였지. 아무데도 가지 말라고, 가면 싫다고 하면서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말이야. 하지만 그때마다 깨닫게 해줬지. 그 녀석, 조금만 소리 지르면 바로 겁먹더라고. 소리에 민감한 것 같아서 벽바로 옆에 물건 좀 집어던졌더니 그 뒤로는 얌전히 말 잘 듣게 됐어. 덕분에 애 보라고 떠맡겨도 불평 한마디 안 하게 됐고 편하다니까? 우리 눈치 보면서 매일 벌벌 떨고 있다니까? 재밌지 않아? 요즘은 손 안 대고 훈육하는 그런 풍조가 있지만 그딴 건 물러터진 어른들 말이죠. 역시 교육은 확실하게 길들여야 제맛이라고 생각해요. 낄낄거리며 저속한 웃음소리를 내면서 소문을 뒷받침하는 듯한 고백을 해주는 큰형님 부부에게 이때만큼은 감사했어요.
현수와 눈을 마주치고 신호를 주고받자 가게 안으로 한 남성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경찰. 돌아보니 그곳에는 경찰관이 서 있었고 갑자기 나타난 경찰관의 직원이 놀라서 당황한 목소리를 냈어요. 주위에 있던 손님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즐겁게 마시던 분위기에서 순식간에 술렁이며 불온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실은 이 아이들의 부모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모습을 드러낸 것은 미나와 동생이었어요. 두 아이의 모습을 본 순간 큰형님 부부의 얼굴이 경련을 일으켰어요. 너희들 왜 이런 곳에... 죄송합니다. 그 아이들은 저희 딸들입니다. 혹시 무슨 폐라도 끼치지 않았나요? 아무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불리하다고 생각했는지 황급히 부모라고 나서는 큰형님 부부. 경찰관인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모자 챙틈으로 엿보듯이 큰형님 부부에게 엄격한 시선을 보냈어요. 이런 시간에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술을 마시고 계셨던 겁니까? 그것도 이렇게 폭설이 내리는 날에요. 경찰관의 날카로운 지적에 동요하는 큰형님 부부. 곧바로 쓴웃음을 지으며 정식 씨가 얼버무리듯 말을 이었어요. 아니, 금방 돌아가려고 했어요. 다만 눈이 너무 심하게 와서 잠깐 여기서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내버려 뒀다니 듣기 거북하네요. 집에는 제대로 문도 잠그고 왔고요. 여기 온 것도 불과 5분 정도 전이에요. 꼴사나운 변명을 하는 큰형님 부부에게 경찰관은 가게 사장님 쪽으로 얼굴을 돌렸어요. 저분이 하는 말이 사실인가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저분들이 몇 시부터 들어와 있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술을 얼마나 주문했는지 전표도요. 들어온 지 5분이라면 마셔봤자 고작 한두 잔 정도겠죠. 그건... 이상하게 이 일에 파고드는 경찰관에게 큰형님 부부도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횡설수설하면서도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관찰하듯 경찰관은 그들을 쏘아보며 나아가 아이들을 방치한 것에 대한 지적을 파고들었어요. 무슨 바로 말 못할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그건... 사실은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이 가게에 몇 시간 전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방금 막 왔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뭐예요, 당신. 트집 잡는 것도 적당히 하라고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게 안에 울려 퍼질 듯한 목소리로 영숙 씨가 경찰관의 말을 부정하자 저와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나를 지키듯이 두 사람 앞에 가로막아 섰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의 큰형님 부부. 저와 현수가 나타난 것으로 더욱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어째서 당신들이 여기에... 이 아이들에게 모든 사정을 들었어요. 당신들이 딸을 두고 술 마시러 다닌 것도, 이 아이들을 내버려 둔 것도, 그리고 미나에게 손을 대고 끔찍한 학대를 해온 것도. 모든 증거는 확보되어 있어요. 당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쯤은 이쪽은 다 알고 있다고요. 제 말을 들은 순간 어떻게 된 거냐며 큰형님 부부는 얼굴을 마주 보았어요. 아까 당신들이 보란 듯이 이 아이들에게 손을 댔다는 이야기를 해준 덕분에요. 증거가 되는 진술은 확실히 갖춰져 있다고요. 더 이상 당신들 부부에게 소중한 미나를 맡길 수는 없어요. 이 아이들은 저희가 맡겠습니다. 당신들은 경찰서에서 제대로 사정 청취나 받으세요. 자, 잠깐만. 마음대로 정하지 마. 맞아. 그리고 우리가 애들을 방치했다는 증거 같은 게 어디에? 포기해.
당신들 그렇게 말을 건 것은 아까 경찰관에게 질문을 받았던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은 담배에 불을 붙이고 어이없다는 듯한 차가운 시선으로 큰형님 부부 쪽을 바라봤어요. 저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거 잘 봐에 그렇게 말하며 사장님이 시선을 향한 곳은 제가 소중하게 쥐고 있는 물건이었고 사장님은 그것이 보이스 레코더라는 것을 바로 간파한 것 같았어요. 음성도 확실히 녹음됐을 테고 아까부터 저 사람 당신들 모습도 휴대폰으로 제대로 촬영하고 있었어. 저 경찰관도 저 사람들이 데려온 거야? 아까 우리 가게로 전화가 왔었거든. 기꺼이 협력하기로 했지? 당신들 부부 보고 있으면 눈꼴 시려웠거든. 이제 끝낼 때가 온 거지? 얌전히 경찰서 가서 당신들 행동거지나 뉘우치고 와. 모든 것을 헤아려 준 듯한 사장님의 배려에 감사했어요. 큰형님 부부는 그럼에도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주위 손님들은 아무도 도와줄 기미가 없었어요. 모두 사장님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에게 진심으로 실망한 마음이 있었던 거겠죠. 남의 가정사라 입을 댈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일이 터져버린 이상 아무도 그것을 말릴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더러운 짓이나 하고 말이야. 마음대로 음성을 녹음하다니 도청이나 마찬가지잖아. 범죄라고. 고소할 거야. 장난치지 마. 그럼에도 어떻게든 상황을 타개하려는 어이없는 큰형님 부부에게 현수가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까지 온화해서 결코 누군가에게 소리 지르는 일 없었던 현수가 고함을 지르자 큰형님 부부도 겁에 질린 듯 숨을 삼켰어요. 당신들 이기적인 행동에 아이들을 끌어들이고 결국에는 훈육이다. 말 안 들으면 손대면 된다고? 오히려 손 좀 봐서 반성해야 하는 건 당신들 부모 쪽이잖아. 이 아이들이 당신들한테 뭘 어쨌는데. 계속 외로워하면서도 당신들 돌아오기만 기다렸다고.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짓밟아 놓고서 잘도 그런 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네. 부끄러운 줄 알아. 너무나 정론인 현수의 말에 큰형님 부부는 분한 듯 얼굴을 찌푸렸어요. 아무 말도 되받아칠 수 없는 상황에 말을 더듬거리며 두 사람은 멋쩍은 듯 시선을 피했어요.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렇게 발뺌하는 두 사람에게 저는 일부러 시선을 맞추며 그들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그런 걸 알 리가 있냐는 듯이 두 사람은 시선을 피했고 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자기가 나쁜 아이라서 엄마 아빠가 나간 걸까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탓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영숙 씨는 놀라서 제 쪽으로 얼굴을 돌렸어요. 단 한 번도 당신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착한 아이로 있으면 돌아오는 걸까 하고 몇 번이고 저희에게 확인했어요. 아무리 쓰레기 같은 부모라도 아이에게는 소중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이에요. 그렇게나 좋아하는 두 사람과 헤어진다는 선택지를 소중한 미나에게 강요했던 그때의 괴로움은 앞으로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부부가 지켜낼 거예요. 저와 현수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이었어요. 아,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제대로 아이들 돌볼게요. 그러니까 이미 늦었어요. 겨우 이제야 이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겠죠. 이성을 잃은 듯 애원하는 영숙 씨에게 저는 차갑게 말을 내뱉었어요. 당신들에게 맡기는 일은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어요. 이 선택지를 고른 건 그 아이 자신이에요.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 두 번 다시 아이 같은 거 갖지 말아주세요. 당신들 두 사람에게는 부모 될 자격 따위 없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미나는 동생을 지키려는 듯 끌어안으며 두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내뱉었어요. 기다려. 가지 마. 제발 돌아와 줘. 엄마 아빠 따위 정말 싫어.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첫 반항이었을 거예요. 그 말만 남기고 미나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영숙 씨 부부에게 등을 돌리고 제 소매를 붙잡고 차로 가자고 재촉했어요. 저와 현수도 뒷일을 경찰관에게 맡기고 가게를 뒤로 했어요. 영숙 씨는 그런 모습을 보고 미나를 포기하지 못한 채 가게에서 난동을 부렸고 그 자리에서 영업방해로 체포되었어요. 정식 씨도 그녀와 마찬가지로 난동을 부려 두 사람 모두 나란히 경찰 신세를 지게 된 것이었어요. 이렇게 저희는 소중한 미나를 그들에게서 지켜내는데 성공했어요. 그 경찰관은 현수의 친한 친구였고 사정을 이야기하자 기꺼이 협력해 주었어요. 그런 부모는 용서할 수 없지? 소중한 미나를 지킬 수 있어서 나도 안심했어. 설날이라 바빴을 텐데도 흔쾌히 협력해준 그에게 감사했어요. 그 후로 저희 부부와 미나, 그리고 동생은 특별 입양으로 함께 살게 되었어요. 가게 사람들의 증언도 있어서 큰형님 부부는 아동학대 혐의로도 무사히 기소되었고 특별 입양 절차는 순조롭게 끝났어요. 시부모님께도 사정을 말씀드리고 막내 부부에게도 물론 이 결말을 보고했어요. 시부모님은 불같이 화를 내시며 큰형님 부부와 의절하겠다고 단언하셨어요. 자신들에게도 책임을 지게 해달라며 미나의 육아에 협력적이셨고 막내 부부는 자주 아이들의 모습을 보러 와 주었어요. 모두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미나는 금방 안정을 되찾았고 동생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은희 숙모랑 현수 삼촌 아이가 되어서 정말 행복해요. 어버이날에 처음으로 미나가 카네이션과 함께 써준 편지에는 눈물로 번진 그 글자가 적혀 있었고 그것을 본 저는 눈물을 흘리며 이 행복을 곱씹었답니다.